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박학다식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책이 출판이 되셨는데 출판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4세를 찍으셨다는 역시 또 이번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뭐라 그러죠? 질투가 나는. 네, 정말 요새 책으로 이렇게 큰 어떤 반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밀레니얼 이코노미죠? 네, 맞습니다. 네, 보니까 KBS 경제부장인 박종훈 부장님하고 같이 대담 형식으로 싸우시면서 만들었다는 아주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밀레니얼 이코노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밀레니얼 세대란 198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의 세대의 아들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58년 개띠 그렇잖아요.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해서 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태어나신 한 800만 명, 700만 명이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 또는 58년 개띠 세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분들이 올해 이제 만 61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의 30년 터울의 자녀 세대가 존재하겠죠. 그분들이 바로 88년 용띠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일단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갖다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 세대는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네. 요 밀레니얼 세대 에코 세대라고 그러죠. 메아리 세대라고 저 큰 산위에서 야호 하면 반대편 산에서 메아리가 오던 것처럼 30년 지나서 베이비붐 세대가 한번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베이비붐 세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에코 세대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차세대 주력 세대를 할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한 60만에서 80만 명 정도씩 태어나서 아버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 일단 숫자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최근의 세대들은 연 40만에서 30만 명 태어나잖아요. 인구가 아주 확확 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쥐고 있는, 왜냐하면 그 뒤 세대는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동시장, 그러니까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는 관점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봐주시고요. 네. 일단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걸머진 세대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과도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득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사상 가장 교육도 잘 받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부유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밀레니얼 세대가 태어났던 88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 벌써 우리 대표님 저랑 다 알다시피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특히 강남 쪽에서도 송파, 잠실 개발되던 시절 그리고 목동 개발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호경기가 8889년 종합주가지수가 100에서 1000포인트 되던 주택시장의 연평균 상승률이 35%를 4년 연속 오르던 86, 87, 88, 89 그죠? 이런 역사상 우리나라 자산시장, 경제 모두 최고의 전성기에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10살이 되던 해가 이제 98년인데 그때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점은 참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줬겠죠. 부모님들이 또 실직하는 일도 봤을 그렇죠. 겁니다만 그들이 이제 20살이 됐던 2008년에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성장하고 또 소득도 많이 굉장히 증가하는 세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장의 과정에서 격렬한 어떤 경기의 변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세대들이 실직하거나 또는 실직의 위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공포를 같이 느꼈던 세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부모 세대보다
좀 못 사는 세대다. 이런 공포를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2018년 이분들이 이제 막 30살이 됐던 2018년에 그들이 88 올림픽 때는 $10,000가 안 되던 시절인데 지금 33,000불, 32,000불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 소득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자기 태어났을 때보다 거의 5배, 4배 정도 이상 증가한 굉장히 가파른 소득 증가의 세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소득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감소하고 부모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요즘 정말 결혼한다든지 취업한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이게 정말 과거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거 세대보다 살기가 어려워진 건가요?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 예, 그렇습니다. 꼭 4차 산업혁명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보통신혁명이라고 불러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는 이제 결국 그 자동화 또는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자리들이 너무나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학계에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컴퓨터에게 의해서 사람이 쫓겨나거나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제일 먼저 관측된 나라는 역시 제일 먼저 이 일이 벌어진 나라잖아요. 미국에서 벌써 2000년대 초중반부터 관측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제일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박사님들,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쫙 분포가 있다고 한다면 지난 10년간 일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했더니 박사님들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건 좋은 일인데 제일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자리가 늘었나? 이상한데 하고 봤더니 중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즉 U자의 일자리 공급의 그 변동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야, 경제 내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과 중간 정도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또 중간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분들의 일자리는 소멸되는 반면 부유한 1%, 10%의 교육 잘 받은 또는 정보통신혁명의 수혜를 받아서 스탁업 시험 받았던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일자리가 늘고 거기도 소득도 늘고 반대로 제일 공부 안 한 그리고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는다라는 건 사회경제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게 바로 양극화의 원인 아니냐. 결국 정보통신혁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중산층 몰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대학 정원이 엄청 빠르게 확대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신 분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야 이게 경제의 선진국을 이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대학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정원들이 굉장히 느려서 전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한때는 80%가 대학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의 눈높이는 되게 높아졌는데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정보통신혁명이 진행되면서 중산층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일들도 한국 내에서도 역시 같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저임금의 일자리를 가든가 아니면 소수에게 선택된 사람들만 아주 고임금의 일자리를 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U자형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도 눈높이는 되게 높아져 있는데 경제 전체에서 디지털 혁명 또는 기술 숙련에 따라서 어떤 사회 경제 전체에 변화가 나타나니까 여기 적응 못한 분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일반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실직과 임금의 축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어떤 문제인 거죠. 정보통신혁명이 선진국 중심 미래를 이렇게 좀 잘 생산성도 높이고 경제를 굉장히 잘 만들 거라고 우리 다 장밋빛 꿈을 꿨는데 대신 이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쪽들이 점점 생기고 있더라. 그리고 그 가장 대체되기 쉬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사무직을 비롯한 중산층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만 딱 하자면
타이피스트들. 그렇죠. 그렇죠. 뭐 옛날에 저 정말 첫 직장 생활할 때 전부 다 글을 써서 타이피스트에게 주면 타이피스트가 타이핑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핑한 다음에 그게 맞다 싶으면 수정해서 그걸 출판사에 보내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썼던 과거 기억들이 있는데 뭐 임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된다. 또 두 번째가 그런 걸 가지고서 또 뭘 했냐면 인쇄공들이 가서 전부 핀셋으로 글자를 그렇죠. 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컴퓨터 조판으로 다 사라지죠. 그렇죠. 또 뭐 그 대표적인 이런 일자리들 없어지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복사가 쉬워지고 스캔도 쉬워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관련돼 있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라는 건 금방 짐작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문제는 안락한 에어컨이 나오거나 난방기가 있는 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참 많지만 그 사무직의 일자리는 오히려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혁명 속에서 코딩 잘하시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파견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그 업종이 되게 안 좋은 업종이었지만 최근에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람 없어서 난리가 나면서 임금이 제가 일단 다니고 있는 그 스타트업 모임에서는 사람 못 찾아 아우성인 상황에서 맞아요. 그들의 인기는 올라가는 걸 보면 양극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은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부 고통으로 다가갔다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왜냐하면 평균 임금도 줄고. 뭐 평균 임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너무 다 이 마찰적인 비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데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이제 한 30년 지났으니까 9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고서 보고서도 나오고 논문도 보고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당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왜 나에게 이런 파국적인 일이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저항감들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아노미라고 해야 하나요? 혼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녀들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냐. 뭐, 그리고 또 사실 요새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말이 많을 정도로 공시족들 뭐 엄청 노량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 우리가 얘기 들으면 이스라엘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창업 열기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뭔가 우리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도전 정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걱정이 나름 일리는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사회에서 스타트업은 열심히들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그런 200만 공시적으로 그죠? 그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 일단 공무원 시험이든 공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시족 또는 뭐 이제 취업 준비생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88년 용띠인데 10살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아버지 실직 또는 어머니가 맞벌이 하고 계셨다면 엄마의 여러 가지 부업들이 망하는 걸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회사를 믿을 수 없다. 평생 직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공포, 냉혹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그때 상황을 하면서 돌이켜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회사가 먼저 배신하지 않았냐. 97년 당시에 저도 뭐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모 증권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증권사야말로 뭐 종합주가지수 1200 가던 평균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는 시장에서 뭐 거래대금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부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고 또 나이 많으냐 뭐 그때 이제 조건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일단 결혼을 했냐 안 했냐로 사람을 분배해요. 그래서 결혼하셨고 제가 그때 안 했다 이러면 안 한 사람들 쪽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결혼 안 한 게 왜 해고의 대상이 됩니까? 이랬더니 넌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야.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고시라도 준비할 수 있잖아. 또 두 번째 맞벌이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또 그 다음으로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살아남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또 실제로 정리해고된 분들도 너무 많았죠. 이걸 보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 세대인 우리 88년 용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눈치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현실을 아주 젊은 나이부터 벌써 알게 됐다.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학력,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진학률 80%, 60% 세대.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들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혁명 속에서 중산층 일자리들이 몰락하고 있으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들에게 헝그리하게 일을 해. 열심히 좀 뭐라도 가서 취직을 하는 것과 그게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이제 안 먹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사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을 보면서 냉정한 현실을 알았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공부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나의 기대 소득은 별로 적은 일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직장이 생애 소득을 좌우한다. 그래서 첫 직장에서 어떤 직장을 다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눈높이를 낮춰서 저임금의 일자리를 갔다 그러면 그 뒤에 전직하려고 해도 경기가 좋아져서 대기업에 한번 전직하려고 해도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당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면 왜 그 회사 갔어요? 이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듣고 가면 이게 오히려 더 큰일 날 수도 있는 세상이 와버리는. 이게 그 인력, 노동력이라는 게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지만 남이 저를 판단하는 홍춘욱이라는 사람을 또는 대표님을 판단하는 건 오랫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가능한데 당장 신입사원으로 사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무슨 관찰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커리어를 더 보는 거죠. 커리어라는 것도 별거 없죠. 어느 대학 나왔냐? 학점은 얼마니? 첫 직장은 어디? 첫 직장이 왜 이래? 이래버리면 이거 벌써 스크린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 교육을 잘 받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경기가 또 안 좋을 때, 뉴 에라라고 하잖아요. 저물가, 저성장의 시대에 갑자기 사회가 내쳐지게 됐는데 사회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최대한 자신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또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서 결국 일부는 굉장히 스타트업이 융성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밀레니얼 세대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 이걸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요즘 그 기성세대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생각과 행동이 정말 자기 때하고는 틀리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은 막 열심히 저축하고 일하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집 사고 뭐 결혼하고 이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현재를 즐기자. 뭐 욜로니 뭐니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모 증권사 팀장,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모 연금의 팀장, 그 전에는 또 은행에서 팀장 일을, 팀장만 벌써 20년은 거짓말이고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그 조직의 팀의 팀장을 하면서 이제 그 임원이냐 뭐냐는 상관없이 일단 항상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 뽑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단 데이터부터 하나 소개를 하자면 신입사원이 1년 내에 퇴사할 비율이 지난 2016년인가요? 그때 데이터 보니까 한 30% 가까이, 정확하게 27.7%. 그렇게 힘들게 회사 들어가 놓고서 이게 이제 그 경총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면 그래도 중견기업들 이상인데 이게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한 1년 만에 27.7%가 퇴사를 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큰일입니다. 이거는 일단 사람들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연수시키며 그리고 일자리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조직에 용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을 쓰는데 저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래버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다 되고 또 HR,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이제 인사팀, 옛날 인사팀 분들은 맨날 혼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뽑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데
이 현실이 일단 눈높이들이 서로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첫 번째가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 이제 60년대 후반에 저는 태어났는데요. 네.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세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일단 집에 퇴근을 안 합니다, 다들. 그냥 분위기에서 여기 그냥 퇴근 안 하는구나. 그러고 거기서 퇴근하겠습니다 소리 못하고 얌전히 그냥 말해. 어떤 보면 악습이죠. 집에 안 가고 또 돈 모아서 이상한 짓들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특히 저는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그 유명한 여의도 카페 문화 뭐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 이 뭐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특히 여성들이 같이 그 문화를 즐길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문화들인데도 그게 같이 가자 이러는데 그걸 거절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동화된, 융화된 그런 세대들이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이제 팀장이 되면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추정했었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죠. 일단 그들은 공정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 교육도 잘 받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이 뭐랄까요, 글로벌의 어떤 개방 이런 거에 언어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제화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고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세대들이 딱 들어왔는데, 이런 낡은 문화를 보니까 이건 뭐 서로 도대체가.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개방성, 국제적인 어떤 능력들, 어학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보력이 뛰어나요. 정말 그래서 잘 알아요. 회사 딱 들어온 다음에 벌써 빨리 눈치를 채는 거야. 이 회사 비전이 있다 없다. 내가 이 부서에서 언제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게 판단이. 저희는 그냥 묵묵히 하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밀어냈죠. 예, 저희 이제 곰과들이고요. 세대 자체가 좀 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서 나쁜 곰이 됐겠죠. 그러나 확실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저희보다 정보력도 뛰어나다. 여기에 이제 공정함, 아까 이런 문제들이 다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직에 대한 신뢰가 저희랑 좀 다르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미래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뭐 잘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순간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난 그대로 뜻을, 의지를 관철하겠다. 욜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을 뽑은 입장, 더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확실히 이전에 있었던 이제 베이비붐 세대,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뒤에 70년대 X세대까지만 해도 좀 동화되는 분위기였다면, 확실히 우리 사회 내에서 좀 분위기가 다른 세대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위나 아래,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를 갖다 받아들이고 있는 저희들 세대나 또 X세대 입장이나 다 이제 좀 인식하자, 이런 말씀을 이 책을 통해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현상의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철진한 경제 구조, 더 이상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없는 어떤 구조에 달려 있다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불평등도 심해졌고, 네.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부유한 세대를 어떤 세대냐면 1930년대생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산업화 세대라고 해요. 그분들이 지금 몇 살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80대, 90대에 접어들면서 상속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디어 상속하는 분들,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재산의 상속들과 이 누적, 또는 그게 점점 굴러가면서 복리 수익을 일으키면서 이제 계층이 계급처럼 점점 분화되고 고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알고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그 현실에다가 트라우마가 또 결부되어 있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학생이었잖아요. 88년 우리 용띠들이 또 자기들 초등학생 때 외환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굉장히 불안한 곳이고 믿을 수 없는 곳이고, 또 장기적으로 뭘 믿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 책임질 수 있냐라는 반문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 밀레니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있는 밀레니얼들 비교를 해봐도
실제로 좀 이렇게 과거 세대들하고 정말 다르다요.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골프 안 친다고 유명하잖아요. 그죠? 골프장에 전부 노인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밖에 없다라는 미국의 그런 제 기사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아직 다르지만 와 저게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진보에 따른 양극화 여기에 상속 문제 우리 30년대 산업화 1930년대에 태어났던 산업화 세대들이 이제 부를 손자들 뭐 몇 대에게 상속해 주면서 점점 커지는 거. 거기에 이제 최근 58년 개띠로 이제 집약되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또 60이잖아요. 그 사람들 가장 자산 시장에서 부유하고 돈도 많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베팅하면서 집값도 올려놨죠. 뭐 이제 30살에 연애하고 이제 좀 있다가 한 결혼한 다음에 아이 낳을 때쯤 돼서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게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30초에서 지금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야 나는 서울에 집을 또는 주요 도시에서 집을 이제 못 사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자산 형성에 있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불리한 역할. 그러니까 뭐 금리도 좀 높아서 은행 예금을 지금 해서 어떻게든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금리는 뭐 1%. 그렇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욜로 붐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물론 이야기는 합니다. 저희도 책의 결론도 그 저금리에 너무 실망해서 펑펑 써버리면 사실 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전략, 고수익을 올리는 전략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전제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공감도 표시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런 과정들을 함께 거쳐야 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